통일이 되면 대한민국 경제는 단기간에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과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통일은 오랫동안 희망과 감동의 단어로만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분단이 끝나고 한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와 교과서 속 통일은 늘 이런 이미지였습니다. 하지만 경제의 관점에서 통일을 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통일은 감동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국가의 돈 구조, 산업 구조, 세금 구조를 한 번에 뒤집어 버리는 초대형 선택입니다. 오늘은 통일이 좋다 나쁘다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아주 현실적인 질문 하나만 던져보겠습니다. 통일이 되면 누가 버티고 누가 무너질까요? 그리고 그 비용은 과연 누가 내게 될까요? 통일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따라붙는 말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이득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인 이익이 생기기까지의 비용은 모두 단기적인 고통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통일 직후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성장이나 기회가 아닙니다. 부담입니다. 북한은 새로운 시장이 아니라 즉시 막대한 돈이 들어가야 하는 지역입니다. 도로, 전기, 수도, 통신.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거의 모든 것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돈을 버는 사람보다 돈을 써야 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즉, 통일 초기는 수익의 구간이 아니라 지출의 구간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독일을 예로 듭니다. 독일은 통일하고 잘 살지 않았냐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누가 잘 살게 되었느냐는 질문입니다. 독일 통일 이후 동독은 빠르게 붕괴했고 서독은 30년 동안 비용을 냈습니다. 통일 직후 동독 지역의 기업들은 시장 경쟁력을 잃고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실업자는 급증했고 지역 경제는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독일 정부는 막대한 돈을 투입했습니다. 도로와 철도를 새로 깔고 주택을 짓고 실업수당과 복지를 확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통일 비용은 약 2천조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 돈은 연대세라는 이름으로 표독 국민들의 월급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세금이 몇 년만 거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졌고 지금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독일에서는 통일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통일은 옳았지만 정말 힘들었다. 그리고 여기서 한국 통일을 생각할 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동독은 북한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산업 기반도 있었고 교육 수준도 높았고 사회 시스템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30년을 버텨야 했습니다. 이제 한국을 보겠습니다. 한국 통일 비용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수천조 원, 많게는 5천조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1년 국가 예산은 약 650조 원입니다. 5천조 원은 지금 우리가 내는 세금을 약 8년 동안 그대로 북한에 쓰는 규모입니다. 이 돈은 미래 세대가 아니라 지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세대가 주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제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 인프라 재건입니다. 북한의 도로와 철도, 전력과 통신망은 현대적인 경제활동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수준입니다. 기업이 공장을 지으려 해도 전기가 불안정하면 돌아갈 수 없고 물류가 막히면 생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즉, 인프라 재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둘째, 실업과 소득 격차 보전입니다. 통일과 동시에 북한 경제가 시장에 편입되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산업은 빠르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합니다.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 갈등과 범죄, 불안정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실업수당과 복지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연금과 복지 통합입니다. 연금, 의료, 복지 제도를 하나로 맞추는 과정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닙니다. 기존 제도를 유지하면서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비용은 국가 재정으로 이어집니다. 국가 재정이 늘어나면 결국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빚을 늘리거나 세금을 올리거나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국가 부채는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금 인상 논의 역시 피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이제 부동산을 보겠습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 땅값이 오를 거라는 말이 많습니다. 이 말 역시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개발 기대감으로 일부 지역의 가격은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불확실성은 훨씬 커집니다. 재정 부담이 커지고 세금이 늘어나면 자산 시장은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임금 노동력이 대거 유입되면 일부 산업에서는 임금 압박이 발생합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단순 노동 중심 산업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일은 하면 안 되는 선택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일의 진짜 가치는 단기적인 수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구조 변화에 있습니다. 한반도가 하나의 경제권이 되면 본류와 지정학적 위치 측면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북한 지역 개발은 장기적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그 과정입니다. 그 장기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누가 얼마 동안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통일은 감정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방향을 완전히 다시 설계하는 선택입니다. 통일이 되면 무조건 잘 산다거나 반대로 나라가 망한다는 말은 둘 다 현실을 단순화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비용과 충격을 누가 감당하게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 한 통일은 희망이 아니라 막연한 구호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